혹시 대화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웃으면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기 중에 뭔가 좀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요? 말로는 딱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떤 기류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대화의 표면 아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이후경 박사님의 집단 정신치료에서의 내용과 과정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집단 상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 즉 내용과 그 말 뒤에 숨겨진 관계의 역학,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 변화의 열쇠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네요. 사실 요즘은 다들 약물 치료가 정신과 치료의 중심으로 여겨지지만요. 이 자료를 보면 집단 치료의 중요성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다른 어떤 대화 치료보다 집단 치료를 받은 환자가 더 많았다고 하니까요. 오, 정말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집단 치료가 그냥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 요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치료 요인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뭔가 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위로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 분야의 대가인 어윈 얄롬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그가 수많은 치료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자기 이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정화, 우리가 흔히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감정의 해소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대인관계 학습이요? 마치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학교 같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속이 후련하게 막 울고 소리치는 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아,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 터져나온 감정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는 과정. 즉,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학습으로 이어져야 진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동력은 바로 감정이 동반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에요. 감정이 섞인 상호작용? 네. 바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정적 감정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집단 치료의 거의 알파죠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정적 감정 경험이요? 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상처나 왜곡된 관계 패턴, 예를 들어 늘 억압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집단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고 건강하게 다시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 과거에는 상처로 끝났던 경험을 안전하게 다시 겪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내 감정을 표현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안전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는 거군요. 그러려면 단순히 대화의 표면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네요.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면서 내용과 과정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더군요. 맞습니다. 드디어 핵심 개념이 나왔네요. 내용, 컨텐트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대화에서 오가는 말 그대로의 주제나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의 내용. 네. 어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대화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 회사 회의가 생각나네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다들 엄청 예민한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엉뚱하게 새로 생긴 구내식당 메뉴 얘기만 한 30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구내식당 메뉴가 내용이었다면 그 껄끄러운 진짜 주제를 피하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바로 과정이었던 거겠군요. 와우, 완벽한 예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정, 즉 프로세스는 그 말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왜? 어떻게? 네. 누가 누구를 보고 말하는지, 특정 주제가 나올 때 왜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나 관계의 역학 전체가 과정이죠. 말의 알맹이가 아니라
그 말을 둘러싼 모든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연극 같네요. 내용이 배우들의 대본이라면 과정은 그 대본을 말하는 배우의 미묘한 표정, 시선 처리, 다른 배우와의 거리,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 같은 거겠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 정말 재밌었던 지적이 일상생활에서는 이 과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거의 금기시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방금 드신 회사회의 예시에서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피하고 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마 분위기가 싸해졌었을 겁니다. 지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라거나 방금 그 말 무슨 의도로 한 거야? 라고 묻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과전을 피하고 내용에만 머무르려고 하죠. 하지만 치료 환경에서는 정반대군요. 그 금기된 과정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게 바로 치료자의 역할이라고 하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치료자는 마치 해설자처럼 방금 A님이 말할 때 B님은 고개를 돌리셨는데 혹시 어떤 마음이셨나요? 와 같이 과정을 조명해 주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계 패턴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 바로 이 내용과 과정의 차이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실려 있어서 정말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서로 아는 사이인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훈련 집단의 세 번째 모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해수라는 구성원이 지난주 모임에 여행 때문에 빠졌어요. 아, 한번 결석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이번 모임에 왔는데 다른 구성원들은 대부분 같은 스터디 그룹 소속이라 이미 친한데 혼자만 좀 겉도는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모임이 시작됩니다. 좀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지영이라는 구성원이 먼저 입을 열어요. 어제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기분이 너무 허탈하고 짜증나서 오늘 모임에 오기 싫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결혼이라는 화두를 딱 던집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내용이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전업주부 문제, 경력 단절 문제 같은 이야기로 토론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생산적인 대화처럼 보여요. 하지만 글의 저자인 리더는 이 내용 뒤에 숨겨진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이게 이 탐구의 하이라이트죠. 우선 왜 하필 결혼이라는 주제였을까요? 저자는 이게 비교적 안전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깊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주제 토론의 성격을 띈다고 봐요. 즉, 지난주에 빠져서 어색해하는 회수가 부담 없이 대화에 끼어들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디씩 거들기 좋은 주제를 던져준 일종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해수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혼자 겉돌지 않게 판을 깔아준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더 미묘한 과정도 포착되는데요. 지용이 그날따라 자리를 바꿔 앉았는데 하필이면 회수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아, 저자는 이것 또한 시선을 마주치면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는 비언어적인 지지를 보내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하죠. 와, 정말 섬세하네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렇게 깊은 교감이 오갈 수 있다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리더가 개입하죠. 아주 날카롭게. 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리더는 한창 무르익던 겨원 토론이라는 내용을 딱 중단시켜요. 그리고는 지영이 처음에 했던 말, 모임에 오기 싫었다는 그 감정 자체에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뭐라고 묻나요? 그 말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우리 사이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묻는 거죠. 와, 저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들 결혼 얘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냥 친구 결혼식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첫 반응도 그랬어요. 리더가 지영 씨가 오기 싫었다는 말에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라고 묻자 다들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별 생각 없었는데요. 라며 방어적으로 대답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하지만 리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정말 아무 느낌도 없었나요? 계속해서 감정을 묻자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죠. 숨겨져 있던 진짜 과정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한 구성원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사실은 지난 모임 때 리더가 자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워크라는 수업에 대해 그건 리더 없는 그룹이라 체계가 없다는 식으로 좀 나쁘게 평가한 것에 대해 다들 기분이 상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 결혼식 이야기는 전부 리더한테 화났다는 진짜 속마음을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에게 직접적으로 지난주에 하신 말씀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오늘 오기 싫었어요. 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건의에 대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감정, 즉 진짜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 결혼식이라는 안전한 내용 뒤에 숨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영이 모임에 오기 싫었다고 말한 건 표면적으로는 친구 결혼식 때문이었지만 그 말의 진짜 에너지는 리더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였던 겁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리더가 과정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날 모임은 그냥 견혼과 경력 단절에 대한 의미 없는 토론만 하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리더의 개입 덕분에 집단은 비로소 자신들의 진짜 감정, 즉 리더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우리가 관의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구나 라는 자신들의 패턴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거죠.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인관계 학습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단 치유라는 게 단순히 앉아서 자기 문제나 하소연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를 배우고 수정하는 사회적 실험실 같은 곳이군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사회적 실험실. 사람들은 그 실험실 안에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해요. 네. 그리고 치료자와 다른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를 깨닫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시도해보는 거죠. 내용에만 머무르면 과거의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이지만 과정에 집중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연구의 결론도 바로 그 지점에 향하고 있죠. 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만남 집단에서도 서구의 환자 집단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학습과 자기 이해가 가장 중요한 치료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사례처럼 표면적인 내용 속에 숨겨진 과정을 읽어내고 다루는 것이 바로 그 대인관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죠. 오늘은 집단 심리치료의 세계를 통해 대화의 표면 아래 숨겨진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선택하는 대화 주제가 때로는 진짜 감정이나 관계의 갈등을 가리기 위한 방패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물론 이 연구의 한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자도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요. 이 집단은 실제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집단이 아니었어요. 이미 관계나 심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건강한 사회사업학 전공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만남 집단이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 한계가 되는 건가요? 만약 실제 환자 집단이었다면 갈등이 훨씬 더 격렬하게 터져나오거나 혹은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진짜 감정을 꺼내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학생들은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에 리더의 개입에 더 건설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견된 내용과 과정의 원리는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관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자도 후속 연구로 침묵, 희생양 만들기, 권위 문제 같은 더 복잡한 과정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비단 치료실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과 가정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의 대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동료들과의 회의나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어색하고 긴 침묵이 흐를 때 어색하다. 이제 무슨 말을 꺼내야 하지. 라는 생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이렇게 자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침묵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이 오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걸까? 이 침묵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질문이 대화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